1993년 3월 2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벨레폰테 인근에 위치한 80번 고속도로. 눈이 내렸던 그날 고속도로 옆에 있는 시골길을 따라 운전을 하던 남성은 도로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차를 멈췄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눈에 덮인 상태로 도로 옆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기에 부피가 좀 있어 보이는 무언가 역시 그러한 쓰레기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남성. 하지만 그것을 확인한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자신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이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에 밧줄이 묶여있는 여성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10대 혹은 대학생으로 보였던 신원불명의 금발 여성. 그녀의 몸과 주변에 남아있는 흔적은 고속도로에서 범인이 그녀를 던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는 그녀가 일반 승용차가 아닌 트럭 같은 높이가 있는 차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 최근에 남겨진 듯한 트럭 타이어 자국이 전문가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죠. 피해자는 양말, 속옷, 스웨터만 입고 있었고 현장에서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물건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재인도로 분류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시관은 그녀가 발견되기 12시간 전에 교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정액과 목에 감긴 밧줄에선 검은색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기에 범인은 A형의 검은 머리를 한 남성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그녀의 손에는 정확히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적힌 흔적이 존재했기에 검시관은 이를 FBI 범죄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인근 대학교를 돌아다니거나 최근 실종된 젊은 여성에 대한 수소문을 하는 한편 인근 트럭 정류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본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월 말에 FBI 범죄연구소는 피해자의 손에 적혀있던 글이 플로리다 지역 번호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번호를 제외하고도 두 개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별다른 정보를 얻기 힘들었죠.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은 흐르고 그녀의 시신을 더 이상 보존할 수 없었기에 매장을 준비하던 5월 말, 경찰은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자신의 학교에 다녔던 던이라는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플로리다 지역 학교 상담사 마크라는 남성의 제보였죠. 그렇게 경찰은 치과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던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적혀있던 번호는 마크의 집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던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 하루 전날 마크는 그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출신의 던은 부모의 이혼 이후 위탁가정을 오가며 자주 가출을 했기에 마크에게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크는 전화로 상담을 하던 던에게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이 퇴근할 것이니 위험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던은 자신이 지금 안전한 상태이며 저녁 늦게 한 번 더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던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한 친구로부터 던이 트럭 운전사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녀는 트럭 운전사를 찾고 있었을까요? 사실 던이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려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녀는 친구 A와 함께 존이라는 남성이 모는 트럭에 올라타 조지아에 있는 친구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었죠. 당시 던은 존과 사랑에 빠졌고 그를 자신의 할머니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는데 위탁 가정에서 그녀를 실종 신고하며 둘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1993년 3월 21일에 그녀는 친구들에게 존을 만나고 싶기에 메인주 벤고어에 있는 트럭 정류장으로 떠난다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존을 유력 용의자라고 생각하며 미시시피에 있는 그의 집에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그의 할머니만 살고 있었습니다. 존을 찾는 경찰들에게 자신의 손자가 1992년 9월에 지갑과 아끼던 반려동물을 놔두고 사라졌다고 말했던 존의 할머니. 당시 존의 트럭은 집에서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트럭에는 많은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존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가 죽은 지 6개월 뒤 사망한 던과 그는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가 향했을 벤고어의 트럭 정류장을 방문해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직원들이 트럭 정류장 안쪽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던을 기억하며
FBI는 모든 공중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했고 그날 그녀가 친구와 통화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던이 존을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친구 A로 던은 그녀에게 존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밴쿠버까지 갔냐는 A의 질문에 친절한 트럭 운전사를 만났고 그가 먹을 것과 약간의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는 던. FBI는 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트럭 운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던이 A와 통화를 했던 날을 기점으로 나흘 동안 벨레폰트에서 밴쿠버 사이에 있는 주유소의 모든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던이 전화했던 시간대에 그곳에 있었을 트럭 운전사를 찾아낼 수 있었던 FBI. 그들이 찾아낸 남성의 이름은 제임스 로버트 크루즈 주니어. 그는 과거 누군가를 교살해 수감 생활을 했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제임스가 A형이며 그가 모는 트럭의 타이어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특수한 타이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FBI는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던이라는 여성을 본 적도 없고 자신은 전혀 모르겠다며 신문 내내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범인의 DNA 정보가 있었기에 그의 DNA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을 테지만 당시 FBI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제임스의 DNA를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임스의 트럭을 조사하는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시점에 청소까지 끝냈을 제임스의 트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트럭을 조사하던 이들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를 지으려는 때 한 요원이 조수석 카펫 아래에서 금발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머리카락을 연구소로 보냈고 피해자인 던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으로 제임스의 DNA를 요청할 수 있었고 확인 결과 그가 범인의 DNA와 불일치할 확률은 6억 6천만 분의 1이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던의 시신이 발견된 지 5개월 뒤인 1993년 9월 8일에 제임스는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그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잔혹함에 관해 설명했고 제임스는 이에 대해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4년 3월 13일 배심원단은 14시간의 심의 끝에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였지만 2015년에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5년 4월에 FBI는 과거 제임스의 트럭에서 발견된 던의 모발을 분석했던 전문가의 의견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증거 때문에 제임스의 DNA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제임스는 과거 조사 결과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21년간 침묵하고 있던 그에게 좋은 꼬투리가 잡힌 것이었죠. 2020년 10월에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판사는 항소 이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은 사법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제임스가 새로운 재판에서 승리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기에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내려져 정의가 구현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